안녕하세요. 전국 모의고사 부동산 학계록 2회 해설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이제 다음은 부동산을 법률적 측면에서 설명할 것이다. 옳은 것은 옳은 것 찾는 문제죠. 보시면 1번 의제부동산은 특별법에 의하여 등기나 등록이 가능하므로 저당권이 객체가 될 수 있다.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 관련법상 등기 등록을 하면 부동산으로 본다, 의제한다. 그래서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죠.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1번이 맞는 질문 내겠습니다. 그럼 2번 보시면 건물은 토지의 일부분인 정착물이다. 틀렸죠? 건물은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죠. 우리 정착물 중에 토지 일부로 보느냐, 토지에 독립된 것으로 보느냐.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에 독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 임목 등기는 한 그루의 나무도 가능하다. 틀렸죠? 임목 등기 같은 경우는 수목의 집단만 가능하다. 한 그루의 나무는 임목 등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3번 광업권이나 어업권의 등록 원부는 토지 등기부와 효력이 다르면이 틀렸죠? 등기 원부는 토지 등기부와 효력이 같다라는 게 틀렸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번도 틀렸고 5번 정착물에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과 부동산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이 있는데 맞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나무나 다년생 식물은 부동산 정착물로 취급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나무나 다년생 식물은 부동산 정착물이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맞는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1번. 다음 2번 문제. 다음은 토지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라고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쭉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번호 보시면 부동성, 부중성, 개별성 쭉 설명되어 있죠. 그럼 한번 보시면 1번 부동산의 유통기구로서 부동산 중개업을 제도화하는 근거이다 했을 때 이때 토지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겠습니까? 부동성이겠죠. 부동성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지역화, 국지화한다고 했다. 근데 부동성 보면 1번, 2번, 5번이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 그럼 이제 2번, 니은 다시 보시면 토지에 대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토지에 대해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건 부중성 때문이죠. 그래서 1, 2, 5번 중에 부중성 나오는 건 1번, 2번 중에 하나겠네.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2번 답이겠죠. 시간이 없을 때는 이런 문제는 1번 아니면 2번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찍고 넘어가도 크게 지장이 없다. 이것도 요령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풀어보는 것이니까 계속 살펴보면 디귿 부동산의 용도 면에서 대체 가능성을 존재하게 한다. 대체 가능성을 대체 가능성을 없게 만드는 건 개별성이죠. 그런데 존재하게 만드는 건 둘 중에 개별성이 아니라 인접성이겠죠. 그 답이 2번이 되겠죠. 2번. 그런데 이제 계속 리을부터 한번 또 살펴보면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하는 건 개별성이겠죠. 그래서 2번 개별성 맞는 내용 보고 또 수익이나 가격을 개별로 형성되게 한다. 그게 개별성이죠. 미음 다시 보시면 토지의 사용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소모나 마멸되지 않는 것 영속성이죠.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 이론을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영속성.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다음 중 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을 상승하는 경우는 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이렇게 우리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수요 곡선이 증가하거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거나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할 때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나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 그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시면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다. 이것은 수요의 감소 요인이죠. 우리 수요 증가 요인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 틀렸다. 2번 부유외부성 발생, 부유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정외부 효과가 발생해야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지역 내의 유입인구의 증가, 유입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4번 계속 보시면 주택 보유세의 증가, 보유세가 증가하면 아무래도 수요가 떨어질 테니까 수요 감소 요인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5번 금리의 하락,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죠. 수요 증가 요인인데 이것은 보면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 증가 요인이기도 하지만 공급 증가 요인이기도 하다. 공급 증가 요인은 우리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죠. 그래서 단 보면
주택 수요의 금리 탄력성이 주택 공급이 금리 탄력성보다 작다. 그래서 공급이 더 탄력적이라서 공급이 더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더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부동산 수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이거 4번 보시면 대부 비율이 증가는 주택 수요를 증대시키므로 수요 곡선상이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는 건 우리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죠.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게 수요량이 변하죠. 근데 대부 비율이 증가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살펴보시고 5번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5다. 아파트 수요의 빌라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 2일 경우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10% 인상하면서도 아파트 수요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빌라 가격을 얼마를 인상시켜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빌라 가격 얼마나 인상해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한 문제이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5, 그런데 가격이 10% 상승했네. 그럼 얘기 두 가지 곱하면 우리 수요의 가격이 인상됐으니까 수요는 15% 감소했겠네. 감소. 그러면 빌라의 가격을 얼만큼 인상해야지만 우리 15%의 수요량을 증가시키겠는가?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차 탄력성이 2니까 15%를 2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2로 나누어 주면 7.5가 나온다. 그래서 답은 5번. 다음 문제 6번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해서 1번 보시면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일 때 우리 보시면 이렇게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선이죠. 수평선이다. 근데 수요가 증가했다. 수요가 이렇게 있다가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한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만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수요가 증가해도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거죠. 얘가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7번 아래의 그래프는 주택시장에서 수요 곡선 D와 공급 곡선 S1, S2 구곡선이 곡선이다. 공급 곡선이 종래의 곡선에서 새로운 곡선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S1에서 S2로 이렇게 이동했다라는 얘기다. 그러면은 공급의 증가 요인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주택 자금 금리가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주택 자금이 금리가 인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택 자금을 빌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 요인이다. 그래서 1번은 아니겠고 2번 주택 공급에 대한 보조금 지급 보조금을 받으면 아무래도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8번 주택 시장에서 수요 함수는 이렇게 되고 공급 함수는 이렇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균형이며 균형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자. 이 시장에서 공급 함수가 이렇게 변했다고 하네요. 공급 함수가 이렇게 변했다고 하면 균형 가격 변화분은 얼마나 되는가? 균형 가격은 얼마나 변화되는가? 이 문제 어떻게 풀냐면 요 공급 함수와 기존의 수요 함수 또 새로운 공급 함수와 기존의 수요 함수 요걸 연립해서 P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기존의 공급 함수와 수요 함수를 연립해서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P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400은 4P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가격은 P는 400을 4로 나누니까 100 되겠다. 똑같이 새로운 공급 함수를 기존 수요 함수에 연립해서 풀면 1200은 1로 넘어가 또 마이너스 P가 이쪽으로 넘어와. 그래서 200은 4P가 되겠죠. 4P. 그래서 200을 4로 나누면 새로운 균형 가격은 50이 되겠죠. 50이 되겠다라는 것. 그래서 가격이 100에서 50으로 떨어졌네. 그래서 50 하락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부동산 가격 순환 국면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거 골라라 라는 얘기다. 1번부터 한번 보시면 부동산 경기 순환은 하향, 상향, 회복, 후퇴, 안정 국면을 갖는다. 이게 틀렸죠? 순환은 하향 다음에
하향 다음에 회복 시장이겠죠. 하향했다가 회복됐다. 그 다음에 상향됐다. 그 다음에 후퇴 시장을 맞는다. 그리고 순환 국면에 안정 국면은 들어가지 않는다.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안정 국면에서는 부동산이 종류에 관계없이 대체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종류와 관계없이 거래가 대체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상향 시장이겠죠. 상향 시장이다. 그래서 2번도 틀렸다. 하향 국면에서는 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부동산 가격은 보합 상태를 유지하나 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보합 상태를 유지하는 건 후퇴 시장이죠. 후퇴 시장이다. 그리고 하락되며 부동산 거래량은 활발하다. 부동산 거래량이 활발한 건 상향 시장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틀린 지문이다. 그냥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체가 틀린 지문 보시면 틀린 걸 아셔야 됩니다. 4번 상향 국면에서는 거래가 활발하고 지가 상승이 계속되며 맞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이 하한이다. 그쵸? 계속 올라가는 국면이니까 기존에 있던 그 옛날의 가격은 하한가가 된다. 지금이 요 시기라면 하한가가 된다. 그래서 4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회복 국면은 긴데 비하여 후퇴 국면은 빠른 것이 특징이다. 그쵸? 부동산 시장은 경기 같은 경우는 우리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른 편이다. 라는 거. 그런데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하여 정점은 낮고 틀렸죠? 정점은 높다. 그리고 저점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폭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 다음 중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해서 잘못 설명한 것. 5번 보시면 영속성, 내구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은 용도별로 세분화된다. 용도별로 세분화되는 건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죠. 영속성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쭉 살펴보시고 11번 부동산 정보와 시장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해서 4번 한번 보시면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 비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하게 된다면 우리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겠죠.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도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만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하게만 해준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비할당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다음 문제 12번 주택 공급자들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가 하락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가 하락했다. 금리가 하락했으니까 공급이 증가하겠네. 공급이 증가하겠다는 것이다. 근데 주택 신축 시장에서 주택 가격 변화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은 옳은 것은 주택 금리가 하락하면 우리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가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하겠죠. 근데 단기에는 우리 부동산은 단기에는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쉽지가 않아서 단기에는 가격이 일단 불변이 되겠다. 근데 단기에는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걸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단기에는 가격 불변, 장기에는 가격 하락이 답이겠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업용 부동산이 상권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것이다. 상권 분석에 관련 것. 5번 보시면 허프의 모형보다 레일리의 모형이 다수의 경쟁 점포 간의 관계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하고 있다. 이게 틀렸죠. 레일리 소매인력 법칙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 간의 얘기겠죠. 그걸 발전시켜서 허프의 확률 모형 여러 점포들 사이에 그것이 확률적으로 어떻게 분포되는지 그것을 발전시켜서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다수의 점포를 설명하기에는 허프의 확률 모형이 더 설명을 더 잘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쭉 살펴보시고 14번 다음은 수출 기반 이론 혹은 경제 기반 이론이라는 교육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3번 보시면 수출이 지역 내에 미치는 영향은 그 지역 내에서 소비 투자된다면 그만큼 지역 소득이 승수 효과는 낮아진다. 그렇지 않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다라는 것이다. 우리 승수 효과 계산할 때 우리 수출 기반 산업분의 우리 총 기반 고용자 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면 우리 승수 효과는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보시면 공업용 부지의 입지 선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해서 1번 보시면
보편 원료만으로 제품을 만들었다면 공장은 원료 공급지에 두어야 한다. 이게 틀렸죠. 보편 원료만 이용하면 시장 입지하는 게 훨씬 좋겠죠. 시장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공급하는 것. 그게 그 운송비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것이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보편 원료만 사용하면 시장 입지가 더 좋다라는 것. 16번 다음은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해서 2번 보시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서는 STP 전략이 이거 맞죠? STP 전략은 시장 점유 전략이다 라는 거.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에서는 포피믹스 전략이 포함된다. 포피믹스도 또한 시장 점유 마케팅에 속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틀린 것 얘기하는 거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쭉 살펴보시고 17번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3번 보시면 외부 비경제의 경우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외부 비경제는 우리 부의 외부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는 과소 생산이 아니라 과대 생산이 문제가 된다. 그럼 외부의 경제 같은 경우는 정외부 효과죠. 그때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다음 18번 주택자금을 1억 원을 연 이자율 8% 고정금리로 20년간 대출 받은 후 10년이 경과했다는 거죠. 반이 딱 경과했다는 것이다. 원리금 균등식으로 융자를 받을 경우와 원금 균등식으로 융자를 받을 경우 미상환 잔금 차액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잔금이 어떻게 비교하는지 보는 것이다. 그래서 쭉 1번부터 쭉 보시면 원금 균등 방식이 미상환 잔액이 원리금 균등 방식보다 1,900만 원 더 많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그러면 원금 균등 방식은 20년 대출 상환인데 20년 했으니까 원금이 아직 미상환 원금이 50% 남아 있겠죠. 그런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여기서 보실 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잔금 비율이 0.69다. 69%라는 것이죠. 69%. 그래서 잔금이 그러니까 미상환 잔액이 69%나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근데 원금 균등은 50% 상환한 거죠. 50% 상환했으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19% 많겠네. 1억에 19%니까 1,900만 원이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원리를 알면 굉장히 쉬운 문제고 원리를 모르면 이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19번 최근 정부는 주택 분양 가격을 시장 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서 3번 보시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감소하여 신축 주택 가격은 상승하나 우리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신규 주택 가격은 상승한다. 여기까지는 맞는 내용이다. 근데 중고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당연히 신규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얘들이 다시 중고주택이 될 테니까 당연히 영향을 나중에 미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다음 내용 또 보시면 20번 부동산의 가격 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것 구해봐라 하는데 2번 한번 보시면 균형의 원칙은 외부 환경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대외적인 원칙인 반면 틀렸죠. 균형의 원칙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적인 것이다. 또 적합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서로 적합해야 한다는 대내적 원칙이다. 적합의 원칙 틀렸죠. 적합의 원칙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다. 서로 바뀌어 있다. 얘와 얘를 서로 바꿔 나와야 하지만 맞는 지문이다 라는 거.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보시면 부동산 유동화 상품 등에 관한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서 틀린 것 찾는 것. 한번 보시면 4번 보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 금융 방식이다 라고 했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렇게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수익성 그 자체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부동산 담보 틀렸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억을 해 두실 내용. 21번의 답은 4번. 그래서 22번 토지은행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1번 보시면 양립하기 어려운 용도의
구획을 통하여 부유외벽화를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리 부유외벽화 차단 이 정책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용도지역 지구제다. 용도지역 지구제가 양립하기 어려운 용도를 서로 나눔으로써 부유외벽화를 차단하고 그래서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은행제도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23번, 다음 3번 보시면 개발권 양도제도는 지역 간 토지 소유자의 상호간의 형평성 문제를 심화시킨다라고 했는데 개발권 양도제도가 무엇입니까? 개발할 수 없는 공간에 개발권을 부여해서 그것을 팔아서 우리 이득을 얻는 것이죠.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정책이니까 지역 간 소유자의 형평성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죠. 완화시키는 것이지 심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5번 보시면 정부의 임대 규제는 신축을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임대료가 규제되면 공급량이 증가하겠습니까? 증가하지 않겠죠. 감소하겠죠. 이게 틀렸습니다. 정부의 임대료 규제는 신축을 통해서 주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감소시킨다라고 했습니다. 24번 그래서 틀렸다. 25번 부동산의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번에도 틀린 것 찾는 거 쭉 보시면 4번 같은 경우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자원 배분의 왜곡이 큰 비효율적 세금이다. 이게 틀렸죠. 우리 토지 같은 경우는 수요 공급 구성을 보면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우리 수직선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금은 우리 수량, 거래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금이 된다. 거래량을 왜곡을 발생시키지 않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원 왜곡을 시키지 않는 효율적인 세금이 된다. 반대로 이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우리 보유세 같은 경우는 그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우리 거래량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세금이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실 내용. 26번 민간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옳은 것 찾는 것.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사업 방식에는 사업 시행자는 건설 회사가 하지만 틀렸죠.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할 때는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된다. 시공사가 건축 회사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2번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에는 토지 소유자가 건설 자금을 조달한다. 이게 맞겠죠. 옳은 것.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에 사업을 위탁하는 건 토지 소유자 그 자체가 시행사가 되는 것이니까 2번이 맞겠다. 3번 개발 사업의 비용 위험은 개발 사업의 기간이 길수록 위험이 작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개발 사업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비용 위험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3번도 틀렸죠. 4번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은 신탁 회사가 하지만 맞죠? 여기까지는 맞자. 자금 조달과 이익 귀속의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된다. 틀렸죠?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 같은 경우도 신탁 회사가 한다. 이익 귀속은 상황에 따라서 하더라. 계약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부동산 신디케이트 방식에는 1인이 개발 사업자가 자금을 모두 조달한다. 틀렸죠? 신디케이트 같은 경우는 조합 방식이다. 조합 방식. 그래서 모두 같이 1인이 아니라 참여한 사람 다 모두 같이 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2번이 맞겠죠. 27번 부동산 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또 옳은 것 구해봐라 라는 것이다. 1번 자기관리는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고 비용 부담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 소유자가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건 자기 관리해야 본업에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위탁 관리해야겠죠.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지 본업에 충실할 수 있다라고 하고 관리 비용이 이때는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자가 관리가 아니라 위탁 관리다.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외주 관리는 전문가가 뛰어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문제 발생 시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책임 소재 불분명은 혼합 권리죠.
내가 어느 정도, 남이 어느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 이건 혼합관리다. 외주관리가 아니라 혼합관리다. 그래서 이번 틀린 내용. 혼합관리란 자기관리와 위탁관리 장점을 채택하고자 하나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그쵸? 혼합관리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건 내가 하고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면 외부업자에게 맡기면 혼합관리 장점을 채택할 수 있지만 전문업자에게 충분하게 맡길 수 없는 것, 그게 단점일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내용이겠죠. 3번이 맞는 내용. 답은 3번. 4번 또 보시면 관리 업무의 일부는 위탁하고 위탁관리,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외주관리. 틀렸죠? 이걸 혼합관리라고 한다. 혼합관리. 5번 외주관리는 소유자가 관리 업무에 대해서 지시 및 통제 권한이 강하며, 외주관리 아니죠? 지시 통제 가능한 건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게 지시 통제가 강하는 건 자기관리죠. 자기관리. 그래서 5번도 틀렸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3번. 28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서 5번 보시면 요구 수익률에 포함된 위험 대가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다. 틀렸죠? 위험의 대가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위험에 대한 태도는 크게 위험 선호형과 위험 회피형이 있다. 위험 회피형 중에서도 공격적인 투자자, 방어적인 투자자, 공격적인 투자자, 방어적인 투자자에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서 위험에 대한 보상 정도, 위험에 따른 같은 위험이라도 보상해 달라는 위험 그 대가는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위험 회피 정도가 큰 사람이 위험 대가를 더 많이 요구하고 위험 회피도가 다 작은 사람이 보상을 같은 위험이라도 보상을 덜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29번 다음 설명 중 부동산 투자와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 어떤 것인지 보시면 1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므로 맞죠? 근데 비체계적 위험도 제거되지 않는다. 틀렸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되지만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적을수록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분산된다. 틀렸죠?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많을수록 적을수록이 아니라 많을수록이죠. 많을수록 분산되는 것이다. 그래서 2번도 틀린 내용. 3번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포트폴리오를 의하며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위험도 당연히 고려하는 것이죠. 위험도. 그래서 수익률과 위험을 고려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4번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지역시장의 부동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틀렸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역 간 부동산을 서로 다르게 투자함으로써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번도 틀렸다. 다 틀렸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무조건. 보시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양한 투자 자산에 분산하여 투자함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고 맞죠? 비체계적 위험 제거하는 것 그리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맞는 내용이죠. 옳은 설명. 그래서 29번의 답은 5번 되겠습니다. 30번 계산 문제죠. 어떤 부동산에 대한 조사한 결과가 아래와 같을 경우 이 부동산이 적정한 가치는 얼마로 봐야 하는가 해서 단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자본 환원 방법으로 직선법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직선법. 그래서 이제 가능 조소득은 1억 원이죠. 근데 공실률은 가능 총소득의 조소득의 5%, 영업 경비는 가능 총소득의 30%, 5%에서 30%를 더하면 40%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은 가능 조소득의 60%가 되겠네요. 40% 빼니까. 그래서 6천만 원이 되겠다. 6천만 원이 순영업소득이 되겠다. 국공채 수익률은 4%, 무위험률이 4%죠. 그래 부동산의 위험 할증률은 6%, 얘 더하면 10%. 그래서 6천을 10%로 나누면 될 것 같지만 직선법이죠. 직선법 사용이라. 그래서 잔존 내용을 수는 10년이다. 10년이니까 10분의 1 해서 10%가 더 더해져야겠죠. 그래서 6천만 원에 우리 국공채 이자율과 위험 할증률 더한 것에 잔존 내용률 수 관한 직선법에서 10% 있으니까 0.2로 나누어 주면 우리 계산해 보면 3억이 되겠다. 3억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30번의 답은 4번 3억 되겠습니다. 31번 홍길동은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의 월 소득이
167만 5천 원 중 50만 원을 월부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고 한다. 50만 원 월부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고 한다. 홍길동이 대출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예요. 이거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매년 이렇게 매년 50만 원씩 이렇게 받을 경우 현재 얼마나 배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거 물어보는 것이죠. 50만 원을 전부 현재로 다 땡겨오면 되겠네. 이렇게 다 땡겨오면 된다. 이때 쓰는 우리 시간가치 계수, 연금의 현가계수죠. 그래서 50만 원의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현재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가 된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부동산 투자를 위해 투자자는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고려하게 된다. 다음 열거한 요소 중 투자자의 순현가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는 요소는 순현가 증대되는 것이죠. 순현가가 증대된다라는 건 우리 미래 가치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 미래 가치는 순영업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우리 순현가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겠죠. 그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 1번 영업경비 순현가를 감소시키는 거죠. 부채 서비스액 이것도 순현가를 감소시킨다. 순영업소득을 감소시키니까. 매도 경비니까 마찬가지로. 근데 가능 총소득은 이게 증가하면 순현가를 증가시키는 요소겠죠. 그래서 답이 4번. 공실 및 불량부채 이것도 순현가를 감소시키는 요인. 그래서 쭉 보면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매도경비 모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죠. 가능 총소득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 공실 및 불량부채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나가는 건 아니지만 들어오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 마이너스고 하나만 플러스가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찾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32번 같은 경우는 33번 계산 문제죠. 또 지분 투자액이 30억 소요되는 임대용 빌딩 투자에 대한 분석 결과 순현가는 NPV는 6천만 원, 내부 수익률 계산해 보니까 15% 됐다고 한다. 이 부동산이 수익성 지수 PI 구해봐라. 근데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이 현가를 현금 지출이 현가로 나눈 금액이 수익성 지수죠. 현금 유입의 현가는 여기 지출 금액 30억에 NPV 거기까지 더한 게 현금 유입의 현가죠. 요 두 개를 더한 게 현금 유입의 현가다. 근데 현금 지출의 현가는 투자 금액이죠. 30억 이렇게 나눈 것이다. 그래서 30억 6천을 30억으로 나눈 게 우리 PI가 된다. PI가 된다. 간단하게.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2번 1.02가 나온다. 1.02 계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수익성 지수가 뭔지만 알면 무엇인지만 알면 금방 필 수 있는 문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만 알면 계산은 굉장히 쉬운 문제다. 그래서 이건 이론 문제에 가깝다. 계산 문제가 아니라. 다음 34번 부동산 투자 분석에서 어림셈법 및 비율 분석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서 3번 보시면 어림셈법은 한 가지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비율을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비율과 직접 비교하기 효과적이다. 틀렸죠? 효과적이지 않죠? 어림셈법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계산된 게 다른 방법으로 계산된 것과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죠?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틀렸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한번 살펴본 건 대부 비율이 80%, 부채 비율은 400%를 의미한다. 요거 한번 보시면 우리 이렇게 부동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100억이었다. 100억이었는데 이 중에 80%, 80억을 부채로 빌렸다. 요 비율이 대부 비율이죠. 80% 대부 비율. 그러면 나머지 20%는 내 돈을 투자한 거죠. 20억은 내 돈으로 투자한 것이다. 요 비율이 우리 부채 비율이다. 그래서 대부 비율이 80%, 100억에 80억을 빌렸다면 부채 비율은 80억을 20억으로 나눈 것. 20억에 20억 분의 80억 되겠죠. 요 비율은 4 나오죠. 4. 그래서 400%가 된다라는 거. 400%. 그러면 대부 비율이 100%라면 전체 100억 정도 되는 부동산에 100억을 전부 빌렸네. 그러면 부채는 0이겠죠. 내가 투자한 돈은 0이겠죠. 그래서 100 나누기 0 하면 요거 계산해 보면 무한대 나오죠.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가 답이다 라는 거. 그래서 2번과 4번 모두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 비율, 부채 비율 어떤 관계에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문제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다. 다음
부동산 금융에서 이자율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이자율은 오늘의 소비를 포기하고 이를 미래로 미루는 데 대한 화폐의 시간 선호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까지 맞죠? 그런데 항상 융자 원금에 대해 적용한다. 이게 틀렸죠? 융자 원금은 이 아니라 미상환 잔액에 이자율을 곱하는 것이겠죠. 미상환 잔액에 이자율을 곱해야 이자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융자 원금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미상환 잔액에 적용하는 것이 되겠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36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영모기지론과 일반 모기지론을 비유한 것이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한번 보시면 자금 용도는 영모기지론은 우리 노후생활자금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요거 맞고 일반 모기지는 주택구입자금이죠. 주택구입자금 요게 맞는 것이다. 니은 대출금 지급 방식은 계약 시 일지 지급하는 건 일반 모기지죠. 일반 모기지. 예, 틀렸죠. 일반 모기지. 매월 분할하는 건 영모기지죠. 반대로 바뀌었다. 서로 바꿔놔야지 맞는 지문이 되겠다. 3번 대출 기간은 미확정된 건 영모기지가 미확정된 것이죠. 일반 모기지는 확정된 것이죠. 확정된 것. 그래서 대출 기간 영모기지론 같은 경우는 계속 얼마 뜸을 받았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 집값으로 대신 갚게 되는 것이니까 영모기지론이 대출기간이 미확정된 것이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리을 대출금 상환 방식은 우리 영모기지론은 사망시 일시 상환이 영모기지론이죠. 그리고 원리금 분할 상환이나 또 일시 상환 이게 일반 모기지론이다. 이것도 바뀐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대출금 증감은 우리 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죠. 영모기지론은 계속 얼마씩 계속 돈을 대출금을 받는 것이니까 대출 기간이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것이다. 근데 일반 모기지론은 한 번에 받았다가 계속 갚아나가니까 대출금은 계속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맞는 지문, 요게 맞는 지문. 그래서 미음과 기역이 맞는 것이죠. 그 답을 찾아보면 5번 되겠죠. 5번. 그래서 36번의 답은 5번 되겠습니다. 37번 다음은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 찾아라 라는 내용이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대상 부동산과 수요 공급이 대체 관계에 있는 모든 부동산이 존재하는 인근 지역을 분석하는 것이다. 인근 지역 요게 아니죠. 우리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동일 수도권 내 유사 지역까지 모두 분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근 지역만 분석한다고 했으면 틀렸습니다. 틀린 것. 또 사례부동산이 2번 사례부동산이 인근 지역 안에 존재하는 경우 대상 부동산과 지역별 격차는 없으므로 지역 분석은 필요하지 않다. 이것도 틀렸죠. 지역 분석은 필요한 것이죠.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 지역 분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감정평가에서는 반드시 동일 수도권 안에 존재하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안에 사례부동산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맞겠죠. 맞죠? 인근 지역과 동일 수도권 안에 있는 유사 지역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것. 4번 감정평가를 위해서는 지역 분석은 일반적 요인의 분석보다는 먼저 개별 요인보다는 나중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 틀렸죠. 지역 분석은 개별 요인 분석보다는 먼저 하고 일반적인 요인보다는 일반적으로 나중에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이게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감정평가에서 대상 부동산 최유용 판정에서는 균형의 원칙은 적용되나 적합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이거 모두 다가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37번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중 원가법에 대한 감가상각의 추계 방법으로 가장 틀린 것 골라라 라고 했을 때 4번 한번 보시면 감가상각의 요인이 되는 경제적 결함은 치유 가능 감가상각만 포함한다. 이게 틀렸죠. 경제적은 치유 불가능한 것이다. 치유 불가능한 것. 우리 복합개념 법경기에서 경제적 요인은 치유 불가능한 것. 또 법률적이거나 기술적인 건 치유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 경제적 결함은 치유 불가능이다. 39번 비교 방식 감정평가에서 사례 자료는 시가보다 10% 낮게 또 평가되고 평가 의뢰인은 시가보다는 20% 높게
특정 가격의 평가를 요청할 경우 감정평가사가 적용해야 될 사정보정치는 4분의 대죠. 대. 그래서 1이라고 할 때 사례 부동산은 10% 낮게 마이너스 0.1이죠. 10% 낮게. 대상 부동산은 1에서 10% 높게죠. 플러스 0.2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이건 0.1 빼고 위에는 0.2 더했으니까 4번이 되겠죠. 4번 이렇게 되겠다. 39번. 40번 다음은 수익환원법에서 환원 이유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들이다. 가장 틀린 것은 해서 5번 보시면 부채감당법. 얘는 차입자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치우치고 있다. 부채감당법 같은 경우는 차입자가 아니라 대출자겠죠. 대출자에 대한 것이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이다. 그러면 에루드법은 우리 투자자 그 사람 투자자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지분 투자자에게서 너무 치우친 경향이 있다라는 것, 그것에 의해서 반발로 부채 감당법이 나왔다. 그래서 얘는 차입자가 아니라 대출자를 지나치게 치우치는 문제, 입장에서 지나치게 치우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틀린 것은 40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의고사 풀어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